1960년대와 70년대의 베트남 공화국에서의 갈등은 현대 전투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게릴라 전투에서부터 장갑 전투, 고도로 발전된 공중력에서부터 기관총이 장착된 작은 사인승 보트에 이르기까지였습니다. 베트남 공화국에서 공산주의 베트남 반란군과 그들의 북쪽 지지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투입된 미국 군대에게 위험한 임무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에 관해서는 어떤 일들이 다른 일들보다 조금 더 도드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베트남 공화국 전쟁에서 수행된 가장 위험한 일들 중 단지 3가지, 즉 미국 육군, 해군, 공군 각각이 관련된 일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계의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세기 동안 동남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밀집된 정글을 통한 자연의 고속도로처럼 작용하는 메콩강에 크게 의존하여 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인 메콩강은 약 3,050마일을 뻗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작하여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쳐 결국 베트남 공화국으로 이어지며 거대한 메콩 델타를 통해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델타 자체는 15,600마일 면적에 걸쳐 수백 개의 작은 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랫동안 정크, 샌드펜, 뗏목 등의 형태로 무거운 보트 트래픽을 겪어왔습니다. 공산주의 베트남 게릴라들에게 메콩 델타는 베트남 공화국 전역에 사람들과 장비를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물류 허브였으며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소위 보트 사람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전투작전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해군은 베트남 수송선을 찾아내고 필요하다면 그들과 그들의 선원들을 포획하거나 파괴하여 베트남 병력들이 보급품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군의 기존 순찰정들은 메콩강에서 만나게 될 것보다 더 깊은 물에서 사용하기 위해 주로 설계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진흙과 식물이 쉽게 그들의 프로펠러를 막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문제로 그들은 미국의 보트 제조업체들에게 단지 2피트 깊이의 얕은 물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형 순찰정을 생산하라는 요청을 내었습니다. 하터라스 요트 회사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뉴버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강에서의 즐거움을 위한 선박을 설계하는 이 회사는 자신들의 설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고 프로토타입은 일주일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워싱턴 벨링햄의 유나이티드 보트 빌더스에서 제작된 새 보트는 브라질 마크 1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강변 순찰 보트로 지정되었습니다. 31피트 길이의 브라질들은 양쪽 디젤 엔진과 수중 제트 펌프로 전진력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브라질들은 러더 대신 제트 펌프의 노즐을 회전시켜 조종하였으므로 브라질들은 매우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는 25노트를 초과했지만 더 놀랍게도 노즐에 장착된 U-게이트 덕분에 최고 속도에서 거의 즉시 정지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U-게이트는 아래로 회전시켜 물 분사를 뒤로 보내는 대신 앞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선원 구성은 보트 선장, 조타수, 그리고 덕 59경 기관총을 다루는 2명의 포병 4명이었습니다. 이 보트는 수류탄 발사기도 장착되어 있었지만 전쟁 시에 종종 그런 경우처럼 선원들이 더 큰 펀치를 찾아 무기를 비공식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보트들은 정지하고 정크, 뗏목, 산반을 검색하여 그들의 잘 피하는 적을 찾아내면서 AK-47과 롤플레잉 게임로 무장한 베트남 화력팀을 숨겨놓을 수 있는 가장 무해해 보이는 선박까지도 항상 주의하였습니다. 브라질에 복무한 사람들은 진급의 기회를 높이려는 사람이거나 단순히 전투의 찌릿함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매우 빠르게 베트남이 이러한 보트들이 그들의 작전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되어 강을 따라 매복을 설치하게 되었고 일부 경우에는 브라질과 베트남 보트가 서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육지에서 벌어지는 어떤 전투만큼이나 치열했으며
1967년에만 순찰정의 승무원들이 전투에서 1000명 이상의 공산주의 게릴라를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브라질에 배정된 선원 중 셋 중 한 명이 복무 기간 동안 전투에서 부상하거나 사망했지만 항상 대형 함선의 해군에서 전투에 참여하려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이 경험을 쌓으면서 그들은 장비와 전술을 조정하여 베트남에 대응하였습니다. 팀을 이룬 보트들은 강을 따라 퍼져 운영되었으므로 한 척이 매복 공격을 받아도 지원 보트가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해군의 UH-1B 후에이신 공중 지원이 총함으로 재구성되어 보트와 함께 작업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어떤 교전에도 무거운 화력을 가져왔습니다. 승무원들은 또한 원래 모델의 많은 단점을 해결한 더 능력 있는 브라질 마크2를 받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투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역할에서 브라질들은 베트남 캠페인을 지원하는 약 6,500척의 선박을 파괴하거나 포획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전투구조 작전을 수행하고 특수부대 팀을 지원하며 심지어 공산군에 의해 차단된 베트남 공화국의 마을과 마을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에 대해 브라질 선원들은 높이 장식되고 존경받았으며 그중 2명은 미국 군대에서 가장 높은 훈장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14명이 네이비 크로스를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버스타, 브론즈스타, 퍼플하트를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 해군의 5척의 배들이 브라질 선원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들이 얼마나 고귀하게 여겨졌는지 그들의 용기와 많은 경우에 그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공화국에서의 군사 지원과 훈련에서 전투 역할로 전환되자마자 미국 대통령인 린든 B. 존슨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에 대한 대규모 공중 공세인 롤링 썬더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의 군사적 및 산업적 인프라를 파괴하고 남쪽으로 향하는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이 베트남 공화국의 베트남 반란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3월 2일에 시작된 이 작전은 미국 공군과 해군의 조종사들 사이에 매우 높은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급이고 능력 있는 전투기를 몇 대 가지고 있었으며 반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은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고급 미그 전투기를 소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이 가지고 있던 것은 대량의 대공포였지만 이들은 저고도와 중고도로 제한되어 있어 미국의 항공기들이 목표물로 이동하거나 목표물에서 돌아올 때 그들 위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은 1965년 7월 24일 맥도널 더글라스 F-4C 팬텀 I의 비행이 새롭고 치명적인 무기인 샘, 즉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 대상이 되었을 때 깨져버렸습니다. 한 대의 F-4C가 소련제 S-75 미사일에 의해 파괴되었는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동남아 하늘에서 샘에 의해 추락한 미국 공군의 첫 번째 비행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휘관들은 샘 사이트에 대한 보복 공격을 승인했지만 2일 후에 미국 비행기들이 목표지에 도착했을 때 무기들은 이미 제거되고 허위 목표와 대공포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들은 그들이 모르는 쓸모없는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급강하했고 대공포는 하늘을 포탄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4대 비행기가 손실됐습니다. 이것은 베트남 공화국에게 압도적인 성공이었고 미국 공군 사령관들에게 그들이 이전에 기대했던 것처럼 북부를 무사하게 공격할 수 없다는 뚜렷한 경고였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1965년 8월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공군이 샘 위협을 무효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언 핸드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북미 F-100 슈퍼 세이버 공격기를 미국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는 레이더빔을 감지하고 따라가는 센서로 장착하여 샘 사이트를 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슈퍼 세이버는 그 후 20mm 총이나 로켓으로 목표를 표시하고 공화국 썬더 치프의 후속 부대가 배터리를 폭격하여 샘 위협을 중화시킵니다. 이 계획은 충분히 간단해 보이지만 2가지 매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레이더 빔을 그 출처로 되돌려 썬더 치프가 공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슈퍼 세이버 자체가 레이더에 의해 감지되어야 하므로 그들은 지대공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둘째, 그들이 탑재한 장비는 방향을 제공할 수 있지만 샘 사이트까지의 거리는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슈퍼 세이버의 조종사들이 기본 센서, 즉 오래된 마크 1 인간의 눈으로 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은 샘 배터리 바로 위를 날아가며 자신들을 쉬운 목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종사들에게 이런 종류의 임무는 야생 족제비 비행으로 알려졌는데 마치 족제비처럼 그들은 먹이의 굴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야생 족제비 비행대는 태국의 공군 기지에서 비행한 354번 전술 전투기 비행대였으며 F-100F 슈퍼 세이버보다는 단석형 모델 비행기를 더 자주 운용하는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4대의 슈퍼 세이버로 시작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 목표물에 대한 45일간의 작전 후 354번 비행대는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4명의 승무원이 사망하였고 또한 2명이 포로로 잡혀 전쟁이 끝날 때까지 포로로 지냈습니다. 대공화기 발사와 샘 폭발로 3명이 추가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소모율에 원래의 조종사 중 2명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대체 승무원과 조종사들은 1966년 초에 등장했지만 더 많은 것이 해결되어야 함이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AGM-45 슈라이크는 AIM-7 스페로 미사일에 기반하며 샘 추적 레이더를 자체적으로 감지하고 추적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후 비행기는 성공적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벽한 무기가 아니었으며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무기가 발사될 때까지 항공기에는 여전히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 사람들은 레이더를 간헐적으로 켜고 끄면 스트라이크가 일관된 레이더 소스를 가지고 추적할 수 없어 목표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훨씬 더 크고 고급진 AGM-78 스탠다드 미사일에서 수정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더 길 뿐만 아니라 간단한 메모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이 레이더를 끄더라도 미사일은 신호가 시작된 곳으로 계속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와일드 위젤들은 1972년에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잔인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46대의 F-105G가 전투에서 소실되고 수많은 기체가 전투와 피로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샘 사이트를 파괴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고 어느 시점에는 운영 중인 샘 사이트의 50%가 와일드 위젤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수치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 미사일 조종사들이 스트라이크 항공기를 목표로 삼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했으며 베트남 공화국 상공에서 개발된 무기와 전술은 다음 세대 와일드 위젤인 F-세이지 팬텀 II의 기반을 마련했고 이는 1991년 걸프 전쟁 동안 이라크 공화국 미사일 사이트에 대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UH-1 휴이 헬리콥터가 국가 전체를 가로질러 수십 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운반하면서 하늘을 분노한 벌처럼 떼지어 나르는 모습은 아마도 베트남 공화국 전쟁의 가장 지속적인 이미지일 것입니다. 정글에 착륙하면서 일부는 자연적인 곳, 일부는 미국 공군의 데이지 커터에 의해 생성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내리고 매복 공격에 대비해 방어적 위치를 설정하고 이동합니다. 그러나 미군이 전투 지역에 빠르게 착륙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위험은 아래에서 올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화국군은 그들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 터널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터널들은 크기가 다양했는데 싸움으로부터 피난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용되는 작은 도굴터부터 저장 공간, 화장실, 병원, 심지어는 정치적 세뇌를 위한 교실까지 갖추고 있는 크고 복잡하며 넓게 퍼져 있는 지하 복합시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미군이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베트남 공화국인들이 미군 기지 아래로 터널을 파서 습격과 고위 인사의 암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에게 더욱 악화된 상황은 터널의 입구가 믿기 힘들게 작아서 평균 베트남 공화국 성인 남성이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군 병사들은 그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터널 안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수류탄과 눈물가스가 사용되었지만 성공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병사들은 개를 이용해 적군 병사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했지만 개들은 덫을 냄새로 찾아내지 못했고 얼마 후에는 그들의 조련사들이 헛되이 더 이상의 동물을 희생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공화국 동료들과 비슷한 크기의 전문 전투 엔지니어 그룹을 훈련시켜 터널로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포획하고 결국은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터널 쥐라고 알려져 있었고 이 임무만큼 끔찍한 전쟁 시간의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할이 요구하는 신체적인 치수를 고려하면 많은 터널 쥐들은 매우 어렸으며 미국에서 전문 훈련을 받은 병사들 중 17세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18세가 되자마자 베트남 공화국으로 보내질 수 있었고 때로는 실제 생일에 보내졌습니다. 훈련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근접 전투를 가르치고 베트남이 만든 다양하고 창의적인 덫을 식별하는 방법, 폭발물을 설치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아마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정신적 훈련이 우선시되었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신입생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죽이거나 죽을 것이라는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훈련에도 터널 안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미군이 전투에서 의존하던 무거운 무기들이 터널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터널렛들은 대개 굼 권총 이상의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포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에서 권총의 불빛은 그들을 실명시키고 총성은 터널 전체의 경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터널렛들은 보통 2명의 팀으로 운영되었으며 선두를 맡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이어 백업 인원이 따랐습니다. 이는 선두를 맡은 사람이 적에게 공격당하거나 적의 덫에 다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둠의 지하 터널 미로를 헤매다가 분리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베테랑 테어널렛들은 종종 그들이 어떻게 적군 병사를 알지 못하고 바로 걸어 들어갔는지, 그들이 그들을 냄새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글라스 그레이빌 주니어라는 전 터널렛이 설명했듯이 이러한 작전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터널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자신의 위치나 만날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터널렛이 터널 출구에서 나와서 즉시 쫓던 적군에게 총을 쏘거나 창으로 찔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폐쇄공포증과 함정, 그리고 적군의 공포가 종종 가장 강인한 마음마저도 깨트리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듯이 많은 터널렛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그들의 많은 증상들은 터널에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방해불이 꺼져 있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운 상태로 회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그들을 추적하고 있다는 두려움에 이겨져 너무 오래 실내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총 700명 정도의 특별히 훈련받은 터널렛이 있었습니다. 이 중 36명이 사망하고 다른 200명이 부상을 입어 3명 중 1명이 피해를 입는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생존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인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나머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절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향에서 긴 생을 이어가더라도 그들이 베트남 공화국의 터널을 완전히 뒤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트남 공화국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비디오를 좋아요하고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